어머니, 왜 저희한테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동선애한테 5천만 원이나 주세요? 저희도 똑같이 5천만 원 주세요. 똑같이 너희는 결혼할 때 전세금 1억 주고 그 외에도 산후조리원비에 돌잔치비에 이사 비용에 수시로 줬잖아. 2억은 되겠네. 둘째네한테는 그동안 준 게 고작 500만 원이야. 그래서 이번에 5천만 원 준 거고. 친한 얘기는 왜 하세요? 지금이 중요하죠. 동선애랑 똑같이 주시지 않을 거면 이제 시댁에 오지 않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그동안 시댁에 잘 온 것 같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요구사항이 많은 듯 보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 최순자예요. 저희 집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도 안 와요. 저희는 남편하고 아들 둘을 키웠어요. 큰아들 민수가 35살이고 둘째 민호가 32살이에요. 둘 다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저희가 사정이 괜찮았거든요. 큰며느리 지영이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예물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야 당연히 좋은 걸로 해줘야지. 그래서 1,000만 원어치 예물을 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세금 1억도 못 해줬거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별로 진심은 아니었나 봐요. 결혼 준비할 때도 뭐든지 좋은 걸로 해주려고 했어요. 예식장도 좋은 데로 잡아주고 신혼여행비도 따로 줬어요. 어머니,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좋은 데로 가. 돈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해외로 5박 6일로 보내줬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 많이 해줬어요.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다 대주고 수고했다고 현금 200만 원도 따로 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우리 손주 낳느라 고생했는데 당연하지. 그때도 고마워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다 건성이었나 봐요. 출산 후에도 계속 챙겨줬어요. 기저귀, 분유, 아기 옷까지 다 사줬어요. 어머니, 애기용품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줘야지. 100일 잔치, 돌잔치 비용도 다 냈어요. 돌잔치만 500만 원 들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용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3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챙겨줬거든요. 어머니, 요즘 애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거 받아. 힘들지? 항상 이런 식으로 주었어요. 큰아들이 결혼 후에 자기 집을 마련한다고 할 때도요. 어머니, 집 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이사 비용으로 처음에는 500만 원 주려고 했는데 지영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받기만 할 뿐이었어요. 시부모한테는 정말 소홀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걸려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는데 지영이는 연락도 안 했어요. 민수가 대신 전화했어요. 엄마, 몸은 어때? 지영이가 바빠서 못 갔대.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그러고 며칠 후에 와서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또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뭘 해줘도 부족하다고 투덜거렸어요. 감사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와서는 세뱃돈 얘기부터 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얼마나 드실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돈 얘기부터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아버님 괜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애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저희 사정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남편이 사업에서 손해를 봤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형 때처럼 많이 못해줄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물 준비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큰며느리 지영이한테 해준 것에 반밖에 못 해줬거든요. 500만 원 정도로요. 큰며느리 지영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둘째 예물 준비한다고 하니까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 예물은 얼마짜리로 하실 거예요? 응,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네,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유행이라던데요. 커플링 정도만 한다고요. 본인보다 둘째 며느리한테 더 많이 해줄까봐 벌써부터 예민해 있더라고요. 지영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예물로 커플링은 너무 심하지 않니? 너는 1,000만 원어치 해줬잖아. 그래도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차리 그 돈의 절반을 져주시면 제가 잘 쓸 텐데요. 아, 정말 답답했어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뒤에서 남편한테 따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동서 예물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랑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세금 이야기할 때는 더 했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못 해줄 것 같아. 그건 다행이네요. 너무 많이 해주시면 동서가 버릇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동서가 잘 되는 걸 못 봐줬던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는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월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모아볼게요. 수진아, 미안하다. 큰며느리 때처럼 못 해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수진이를 보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둘째 민호와 수진이는 결국 월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차이가 났어요. 지영이는 결혼식 내내 이것저것 불만이 많았어요. 어머니, 하객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잖아. 저희 때는 더 많이 왔는데 자꾸 비교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머니, 정말 좋은 결혼식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고마워했어요.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 때는 해외 5박 6일 보내줬는데 둘째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만 갔어요. 그것도 자기들 돈으로요. 어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미안하다. 여행비도 못 줘서. 괜찮아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결혼 후에 더 차이가 났어요.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직접 반찬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김치 떨어지셨죠? 제가 새로 담가왔어요. 아이고, 바쁠 텐데 언제 이런 걸 다 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 제가 더 기뻐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집에서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고맙다. 이런 거 언제 만들었어?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호떡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그 호떡이 얼마나 맛있었던지요.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뒤에서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동서가 참 착하긴 하네요. 착한 척하면서 은근히 수진이를 공격했던 거예요. 정말 교활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수진이가 저희를 챙길 때마다 견제했어요. 어머니, 동서가 또 뭔가 가져다 줬다면서요? 참 부지런하네요. 저는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비꼬았던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건 못 봐줬던 거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는 새벽부터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제가 나물 무칠까요? 그래도 되겠어? 너도 장사하느라 바쁠 텐데. 괜찮아요.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런데 지영이는 시간 맞춰서 왔어요. 준비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요. 와서는 이런 소리부터 했어요. 어머니, 올해 세뱃돈은 얼마나 드실 거예요? 작년보다는 좀 올려주셔야죠. 받을 얘기부터 했어요. 도와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정말 대조적이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서 저희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 사업도 안정되고 저축도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큰며느리 지영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몰랐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많이 올랐는데 용돈 좀 더 못 주세요? 지영아, 지난달에도 줬잖아. 그래도 부족해요. 맨날 달라는 소리만 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수진이는 받은 게 별로 없으면서도 계속 베풀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수진이는요. 어머니, 제가 간병할게요. 민호 씨가 가게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병원에서 간병해줬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어머니, 저는 애가 있어서 병원에 못 가겠어요. 대신 간병인 비용 조금 보태드릴게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돈은 안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민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 가게가 잘 돼서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민호 잘했네. 민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옆 가게까지 합쳐서 확장하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5천만 원 정도 더 있으면 되는데. 결혼할 때 제대로 못 해준 게 늘 미안했던 저는 바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수진이도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고마워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지영이가 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동선애한테 돈 주셨다면서요? 응, 가게 확장한다고 했어. 얼마나 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고는 며칠 후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머니, 5천만 원이나 주셨다면서요? 그래, 그랬어. 왜 저희한테는 미리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큰 돈을 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영아, 내 돈인데 왜 너희한테 얘기해야 해? 그래도 차별하시면 안 되잖아요. 차별이라는 말에 저도 화가 났어요. 차별.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결혼할 때 얼마나 받았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요. 그때가 언제인데? 예물 1,000만 원, 전세금 1억, 이사 비용 1,000만 원, 손주 낳을 때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의 용돈 200만 원까지, 그 외에 명절 때마다 준 돈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 하나하나 따져주니까 할 말이 없어 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 차별하시면 안 되죠. 저희한테도 똑같이 5천만 원 주세요. 왜 줘야 하는데? 민호는 결혼할 때 예물 5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전세금도 한 푼 못 받아서 지금까지 월세 살고 있어. 그런데도 한 번도 서운하다는 소리 안 했어. 그럼 저희 서운해요. 왜 똑같이 안 해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는 기억도 안 하나 봐요. 지영아, 정신 차려.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아니에요.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안 올 거예요. 뭐라고? 네, 똑같이 5천만 원 안 주시면 절대로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오고 생신에도 안 올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팔짱까지 끼고 서 있었어요. 그럼 오지 마. 누가 오라고 했어? 저도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좋아요. 정말 안 올 거예요. 민수 씨한테도 말해서 저희 가족 다 안 올 거예요. 그러고는 쿵쿵거리며 나가버렸어요. 지영이가 협박하며 나간 후 며칠 지났어요. 정말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영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지영이 편이에요. 좀 서운해요. 민수야, 너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지영이가 서운해해요. 큰아들까지 아내 편을 드니까 정말 기가 찼어요. 그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 후로 정말 안 왔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해봤어요. 민수야, 추석에는 올 거지? 지영이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도 추석인데. 저희는 따로 보낼게요. 정말 서운했어요. 추석날 둘째 가족만 와서 차례를 지냈어요. 상이 너무 썰렁했어요. 엄마, 형이 안 왔네요. 응, 바쁜가 보다. 민호가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수진이가 더 열심히 해줬어요. 어머니, 제가 형님 목까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명절에 큰아들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수진아, 미안하다. 너만 고생하게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게 어디 고생이에요. 수진이는 정말 착했어요. 형님이 없는 것도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아들 가족은 오지 않고 둘째 가족만 와서 세배를 했어요.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둘째 손주가 세배를 하는데 큰 손주 생각이 났더라고요. 벌써 몇 달째 못 봤거든요. 우리 큰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형도 언젠가는 오겠죠? 민호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설날 저녁에 참다 못해 민수한테 전화해봤어요. 민수야, 새해 인사도 안 할 거야?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얼굴을 봐야지. 애는 잘 지내고? 잘 지내요. 그런데 지영이가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요. 결국 며느리 핑계만 대더라고요. 제 생일날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여보, 민수한테서 연락 왔어? 없어. 생일인데도 연락이 없네. 남편도 서운해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형한테 연락해 볼까요? 안 해도 돼. 오고 싶으면 알아서 올 거야. 그런데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그래도 아들이 엄마 생일을 이렇게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어버이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는 카네이션까지 사와서 달아줬는데 큰아들은 문자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큰 손주 또래 아이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여보, 손주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어쩌겠어.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민수한테 몇 번 더 전화해봤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엄마, 지영이가 아직 화나 있어요. 그래도 애는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핑계만 대더라고요. 가끔 큰 손주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해서 큰아들 집에 가기로 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새끼인데 한번 가보자. 가서 뭐해? 또 상처받을 건데. 그래도 손주라도 보고 와야지. 큰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영이 목소리였어요. 나야, 어머니. 잠깐 조용하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문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더라고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지. 5천만 원 가져오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인사도 없이 돈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지영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안 가져오셨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뭐라고? 똑같이 안 해주실 거면 오지 마세요. 민수 씨도 어머니 안 보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아,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똑같이 해주세요. 차별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문도 꽝 닫아버리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안에서 큰손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가 왔어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손주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나와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결국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이 계속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 큰아들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문 앞에서 돌아왔어. 5천만 원 안 가져왔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남편도 화가 났어요. 그런 며느리는 처음 봐. 정말 끝장을 내야겠구만. 민수도 나오지 않았어. 안에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럼 아들도 마찬가지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죽으면 이 집은 민호한테 주자. 정말. 응. 지영이는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런 사람한테 줘서 뭐해.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 그런 큰며느리한테 줘서 뭐해. 줘도 부족하다는 애한테 줄 필요 없어. 결심이 섰어요. 이제 정말 큰 며느리한테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에 오셨다면서요? 응, 갔다 왔어. 미리 연락하고 오시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왜 미리 연락해야 해? 그래도 지영이가 놀랐잖아요. 놀라긴 뭘 놀라.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지영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민수야, 너도 안에 있었잖아. 왜 안 나왔어?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렸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이 이렇게 해?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 후로 더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런 아들과 며느리한테 더 줘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여보, 내일 법무사 사무소에 가자. 정말 할 거야. 응,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날 바로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증여 절차를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한테 집을 증여하고 싶어요. 네, 서류 준비해드릴게요.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한 거구나 싶었어요. 여보, 잘한 것 같아? 잘했어. 그런 사람들한테 줄 필요 없어. 몇 주 후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제 이 집은 정식으로 민호 소유가 되었어요. 민호한테 말해줬어요. 민호야,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죽으면 너네가 들어와서 살아. 엄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잘할게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일이 터졌어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큰며느리 지영이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달려왔어요. 어머니, 집을 동선이한테 줬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그랬어. 미쳤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지영이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큰아들이 있는데 왜 둘째한테 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너는 그동안 뭐 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집은 원래 큰아들이 받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지영아, 너는 문 앞까지 간 나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래도 집까지 뺏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뺏는다는 표현을 쓰네요. 원래 자기 거였다는 듯이요. 큰아들 민수도 같이 와서 거들었어요. 엄마, 저는 큰아들인데 왜 민호한테만 주세요? 너는 그동안 뭐 했어? 부모님 생신 때도 연락 안 하고. 그건 지영이가 화나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아내 탓이었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반성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지영아, 넌 받아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어. 맨날 부족하다고만 했잖아.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요. 민수도 계속 빌었어요. 어머니,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반성, 집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반성해서 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뻔했어요. 지영이가 더 매달렸어요. 어머니, 손주도 생각해주세요. 이제 손주까지 이용하네요. 손주, 그 손주 언제 데리고 왔어? 몇 달째 못 봤는데. 앞으로는 자주 데리고 올게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갚아. 네, 그건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요. 예물 1,000만 원, 전세금 1억, 이사 비용 1,000만 원,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용돈 200만 원, 그 외에 명절 용돈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 다 갚을 수 있어? 어머니, 그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집도 내가 주는 거야. 민우한테. 말문이 막혔나 봐요. 지영이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민수 씨는 큰아들인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빌다가 안 되니까 이제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지영아, 민수야, 잘 들어. 이제 너희한테는 신경 안 쓰고 살 테니까
더 이상 서운할 일도 없지 않냐?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형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야 서운한 게 없지.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짜 눈물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는 너희가 해. 문을 닫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 이제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 우리는 민호랑 수진이랑만 살면 돼. 그 후로 큰아들 가족은 정말 연락이 없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고요. 이제 둘째 가족이랑만 명절도 보내고 생일도 보내요. 훨씬 평화로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잘할게요. 고맙다. 우리 수진아.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뭔지 알겠어요. 베풀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 좀 가족 모임에서 빼주세요. 뭐라고? 가족 모임에서 너를 왜 빼? 저 친척들 다 모인 그런 자리 불편해요. 솔직히 시댁 모임은 다 시간 낭비잖아요. 거길 제가 왜 가야 해요? 정민아. 그럼 결혼을 왜 했니? 결혼했다고 시댁에 충성해야 돼요? 전 시댁은 싫어요. 친정 모임에만 갈래요. 시댁이 왜 싫어? 너한테 부담 안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시댁 그 자체가 부담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의견이 다르네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봉자입니다. 남편과 평생을 같이 살면서 두 아들을 키웠죠. 큰아들은 30 초반에 결혼해서 벌써 손주가 둘이에요. 문제는 둘째예요. 30 후반이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 저 아직 혼자도 괜찮아요. 너 혼자 괜찮아도 나이 들어서 외로우면 어떡할래?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요. 이렇게 웃어넘기던 아이가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건 마흔이 코앞이었을 때였어요. 정민이라는 3살 어린 여자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말도 또박또박하고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짧게 말하고는 핸드백을 꼭 쥔 채 앉아 있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결혼 얘기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둘째 나이가 있다 보니 저희 부부도 서두르게 됐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정민 쪽 부모님은 말수가 적고 무표정했는데 그때 저는 그냥 낯가림이 심한가 보다 했어요. 둘째 아들 재성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큰 집안 모임은 사촌의 결혼식이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대거 모인 자리라서 저도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큰며느리 수지는 늘 그렇듯이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침부터 아이들 챙기고 음식이며 축의금까지 꼼꼼히 챙겨 나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는 속으로 둘째 며느리 정민이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이미 33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축하를 전하는 가운데 정민이는 옆에서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정민아, 우리 큰어머니께 인사드려야지. 다정히 손짓했지만 정민이는 억지로 웃으며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바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더군요. 결혼식장에서조차 연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속이 쓰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자 친척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촌 동생은 신혼집 이야기로 들떠 있었고 큰아들은 옆에서 살뜰히 조언을 해주었지요. 그런데 정민이가 불쑥 말했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왜 꼭 이런 걸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결혼하는 건데 이렇게 친척들이 다 모이는 게 솔직히 불편해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눈치 빠르게 물을 건네며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친척들이 피식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속마음은 다 보였지요. 며칠 후에는 작은 조카 돌잔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친척들이 모였는데 정민이는 오히려 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돌잔치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 불러 모으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민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 돌잔치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뱉다니. 다행히 아이 엄마가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정민이는 또 잔치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대놓고 흉봤습니다. 아버지가 친척들과 이야기를 이어가자 정민이는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버님은 왜 이렇게 수다스러우세요? 이런 자리만 오면 더 말이 많아지시네요. 솔직히 창피해요. 저는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창피하다는 말로 표현하다니. 아버지 귀에라도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민이는 시댁 친척 모임에 더 무성의하게 임했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인사치레만 하고 음식 준비는 전혀 거들지 않았어요. 큰며느리 수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에서 고생하는데 정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요. 큰며느리가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감쌌지만 저로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또 한 번은 친척 모임에서 정민이가 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가까운 가족끼리만 간단히 밥 먹고 끝내요. 괜히 이렇게 대가족 모임하면 뒷말만 많아지고 불편한 사람도 생기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흠칫 놀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다들 분위기를 읽고 대꾸는 안 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저 집 둘째 며느리 참 문제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속을 터놓았습니다. 여보, 나 정민이 때문에 정말 속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이가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가족 모임마다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 앞으로 어쩌나 싶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장 뭐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민이의 태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 정민이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노골적이 되었지요. 사촌의 결혼식, 조카의 돌잔치, 작은 삼촌의 칠순잔치 등 집안의 크고 작은 모임이 이어질 때마다 정민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따라와서 자리를 시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회사 일이 밀려 있어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민이는 친정 쪽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시댁 모임 때는 몸이 아프다, 일이 많다 하면서 집에 틀어박히더니 친정 어머니, 생신, 친오빠, 아이의 돌잔치, 심지어 먼 친척의 제사까지도 빠짐없이 챙겼어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라 차로 4-5시간을 달려야 하는 먼 지방 행사도 꼬박꼬박 다녀왔습니다. 아유, 이번 주말에도 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친정 쪽에 큰아버지 제사가 있거든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정민이가 제 앞에서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할 때 제 속은 정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들 잔치에는 불편하다, 귀찮다 하더니 친정 행사에는 이렇게나 성실히 다니는구나.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지만 차마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칠순잔치가 있던 날도 그랬습니다. 큰아버지 칠순이라 친척들이 모처럼 대거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까지 함께 와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랐는데 정민이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이렇게만 말하고는 남편 재성 혼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말에 정민이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쇼핑몰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사촌이 우연히 그 모습을 봤다고 귀띔해 주었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댁 행사에는 몸이 아프다며 빠지면서 같은 주말에 친정과는 쇼핑을 다니고 있었다니 저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늘 새벽같이 내려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친척들이 오기 전까지 한시도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민이는 대충 인사만 하고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으며 앉아 있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표정이 굳고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불러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정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으로 넘기며 상황을 모면할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 정민이는 친정 명절 행사에는 한치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친정에 가면 뭘 준비해야 하겠다, 뭘 챙겨가야겠다, 즐거운 표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했지요. 올해 설에는 친정에 제사도 같이 지내야 해서요. 음식 준비를 도와야 돼요. 우리 엄마 혼자 하시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시댁 명절에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이가 친정 명절에는 음식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은 조카 결혼식에서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정민이가 옆에서 한마디 툭 내뱉었지요. 결혼식 너무 지루해요. 요즘은 이런 거 안 하고 간단하게 식만하는 게 유행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다들 듣지 못한 척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다들 정민이를 곱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며느리 수진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야. 애초에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이가 우리 집안을 대하는 태도, 이제는 못 참겠어. 친정 행사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우리 집 행사에는 하나같이 불평만 늘어놓는 게 뻔히 보이잖아.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재성이가 뭐라고 하겠나.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 우리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요. 며느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민이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갈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정민이의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투정 정도였지만 이제는 대놓고 불평을 쏟아내는 수준이었지요. 또 시댁 모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 너무 지루해요. 친척들 이름도 다 모르겠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왜 제가 꼭 가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말투는 이미 존중이 없었습니다. 듣고 있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정민아, 그래도 가족끼리 모이는 거잖니. 어른들도 다 계시고 내가 가줘야 체면이 서지. 제가 부드럽게 타일러도 정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가족 모임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해서 뭐 하나요? 그냥 남편만 보내면 되잖아요. 저까지 따라다니는 건 너무 피곤하고 싫어요. 그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 모임 자체를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시댁 모임 가면 다 잔소리만 하고
제가 뭘 했는지 평가하는 자잖아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살은 왜 안 빠지냐? 직장은 언제 옮길 거냐?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왜 제가 거기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친정에 가면 편하고 다들 저를 예뻐해 주는데 시댁은 솔직히 숨 막혀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쿡쿡 찔리는 듯했지요. 하지만 정민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는 아예 저를 불러앉혀 놓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큰 모임 있으면 저 빼주세요. 저는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면 어차피 눈치만 보고 집에 오면 며칠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제야 속에 담아둔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함께 모이는 게 기본 아니겠니?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자 정민이는 제 말에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 안 좋게 보이면 어때요? 저한테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한 거죠. 시댁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확실히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이를 더 이상 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저희 집안에서는 오랜만에 대대적인 친척 모임이 잡혔습니다. 큰집 사촌 형님의 칠순잔치와 더불어 집안 어른들이 함께 상의해서 앞으로 재산 분배에 대한 큰 틀을 정하는 자리였어요. 저와 남편은 이 자리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 모두 꼭 오기를 바랐지요. 큰며느리 수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를 비워두고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잔치집 음식을 점검하고 자리 배치도 도와주며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절로 고마움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이번에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친척 모임이에요. 솔직히 제가 왜 그런 자리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정 행사면 모를까 시댁 모임은 갈수록 더 부담돼요. 저는 애써 달래보려 했습니다. 정민아, 이번 모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란다.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건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내가 함께 와주면 얼마나 보기 좋겠니? 그러나 정민이는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보기 좋다니요. 저는 가면 맨날 뒷담 화나 듣고 쓸데없는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 시댁 친척들한테까지 굳이 잘 보여야 하나요? 저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 남편의 가족, 시댁의 친척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잔칫날 큰며느리 수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저희 곁을 지켰습니다. 친척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밝게 하고 음식도 날라 나르며 바삐 움직였지요. 덕분에 큰며느리 참 훌륭하다라는 칭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정민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얼굴을 찌푸린 채였고 앉자마자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민아, 친척들께 인사드려야지. 제가 작게 귀띔했지만 정민이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러고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지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한 분이 저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남편이 자리를 잡고 앉은 친척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경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안의 앞으로를 함께 상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큰 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둘째 아들과 정민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친척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되 정말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이들에게 더 큰 몫을 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정민이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해요?
이런 건 집안에서만 하면 되잖아요.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정색을 하고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이건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전통과 신뢰에 관한 일이야. 친척들이 다 함께 증인이 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자 정민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시댁 모임은 저한테는 그냥 낯선 사람들 집합이에요. 거기다 재산 얘기까지 한다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 더 이상 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다동 모임에서 제 이름 빼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저런 말을 다 하네. 하는 속삭임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며느리 수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정민아, 내가 원하니 앞으로 시댁 가족 모임에서 너를 빼주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가족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정민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네, 저는 제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은 곧 저희 부부의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정엔 아무리 멀어도 꼭 가면서 시댁의 중요한 자리는 무시하고 빠져버리는 정민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조차 서슴없이 불경한 말을 내뱉는 태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도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 앞으로 재산 정리해서 정민이 몫은 과감히 줄이자. 저런 며느리에게는 더 줄 이유가 없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지 며칠 뒤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정식으로 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집, 땅, 예금까지 모두 정리해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에게 몫을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 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없이 저희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부담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큰 선물이에요. 수진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반면 정민은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희 몫은 언제쯤 정리돼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리만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이었지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들을 불러놓고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우린 오래 고민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보여준 태도와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큰며느리 수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했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반면 정민이는 시댁을 외면하고 친정만 챙기며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까지 우리를 모욕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정민이 몫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큰며느리에게 줄 것이다. 순간 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최소한으로 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아들 며느리인데 왜 저만 차별하는 거예요? 남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다. 내가 가족 모임에서 앞으로 시댁 모임에서 빼달라고 했을 때 이미 답은 정해진 거야. 그 말은 곧 내 스스로 가족의 자리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정민은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왜 재산이랑 연결돼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저는 참다 못해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삶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삶도 소중하다.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을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했지. 내 친정에는 아무리 멀어도 꼬박꼬박 가면서 시댁은 불편하다며 빠지고 그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 오늘을 만든 거야.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담긴 거다. 그 마음을 외면한 내게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큰며느리 수지는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서도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둘째 며느리, 다른 한쪽에서는 상황을 감싸 안으려는 큰 며느리. 두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어 제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처럼 미워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해준 사람에게 더 주는 게 맞다. 정민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그때 가족 모임에서 괜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됐을걸. 그제야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후회를 시작하는 듯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렸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깊이 박힌다는 것을 정민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은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고 지켜온 큰며느리 수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재산 분배 자리가 끝나고 정민이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정민이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감싸준 채 땅을 치며 우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기회를 줬고 따뜻하게 품어주려 애쓴 것도 저였으니까요. 더 뼈아픈 건 제 아들이었어요. 둘째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가 정민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아, 나도 이제 지쳤어. 부모님 욕하는 것도 모임마다 따지겠다고 대드는 것도 다 내 얼굴에 먹칠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 말에 정민은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훔치며 바닥을 다시 치더군요. 며칠 뒤에는 정민이가 친정에 찾아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친정 식구들마저 싸늘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너무 심했지. 그 정도로 시댁 모임 다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느 집안이 좋게 보겠니? 그 말에 정민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전혀 연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민이 땅을 치며 후회한다 한들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스스로 한 거고 그 결과를 이제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